에서 딥러닝 구조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짝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 러닝에 사용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인공신경망 또는 심층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저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뭘 위해서 사용하냐, 어떤 인풋, 요 X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최종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밸류에 가깝도록 그렇게 매핑을 하는 어떤 함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처럼 사용하되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응용 예는 너무나 다양해서 반드시 이게 간단한 이런 구조가 아니고 다양한 구조로 이렇게 파생된 그런 구조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그 강화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과 가까운 아웃풋 Y 햇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이어주는 매핑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파라미터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파라미터를 요 세타로 표현을 했어요. 세타. 그래서 세타를 기반으로 X가 들어가서 이제 최종 아웃풋 Y 햇이 계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파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에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겟 밸류 y와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y 햇과의 차이 또는 에러를 계산을 해서 이 에러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뭐 wij가 뭐 j번째 레이어의 i번째 뉴런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면은 이 WIJ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요 집합들이 엄청 많을 텐데 각 WIJ가 이 로스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 영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미분을 취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WIJ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그 민감도나 그 미분된 값을 바탕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하냐? wij가 있다면 기존의 wij의 미분 값을 빼는 거죠. 그렇죠? 미분 값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한다. 이게 이제 학습률이 되겠죠. 얼마나 반영을 할 건지, 그렇죠? 그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건지. 그래서 wij에 대해서 미분 나눈 값을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빼줘 가지고 새로운 wij가 갱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 마이너스냐면은 우리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로스를 미니마이즈. 이 미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양수면은 WIJ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로스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WIJ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로스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면에 만약에 저 미분값이 음수였다면 얘는 반대로 WIJ가 증가할수록 저 로스가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오히려 WIJ를 상승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로직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이 미분값에 대해서 기여도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WIJ를 감소시켜야지 이제 로스가 감소하는 그런 구조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저 미분 값을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빼준다. 빼줘서 WIJ를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WIJ를 업데이트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포워드 패스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별건 아니고 x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 아웃풋 계산해서 두 번째 레이어 아웃풋 계산해서 최종 아웃풋 밸류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포워드 패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워드 패스를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겟 밸류가 되는 y 값, 그죠? 타겟 밸류가 되는 y 값과 실제로 우리가 요 뉴럴 네트워크 피드 포워드, 아까 말씀드린 피드 포워드 또는 포워드 패스 과정을 통해서 나온 최종 예측값, 그죠? 요 둘 간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에러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 또는 에러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로스 펑션만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강화 학습에서는 리워드, 보상이나 어떤 리턴 개념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성능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는 어떤 스칼라 값으로 대신해서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아웃풋보다는 아웃풋을 보고 여기에서 요 정도 보상이면 되겠다 해서 요 어떤 보상을 직접 내가 지정을 해가지고 요 정도 아웃풋이면은 요 정도 보상을 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신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가늠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메소드 로스 펑션을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부터 드릴 설명에서는 이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리버스 패스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션 또는 이제 리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성능을 평가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스 펑션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각 파라미터마다 요 미분을 구해야 되겠죠. 로스를 어떤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여도가 나오니까 요 로스의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보통 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미분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요 새로운 세타 값은 세타 값 빼기 학습률 곱하기 이 로스에 대한 미분 값이 되겠죠. 미분 값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기도 써놨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스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식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요 세타 값 또는 요 파라미터 값들을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률이에요. 학습률이 크면 클수록 빠르게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약간 불안정해요. 쉽게 바뀌겠죠. 한번 에피소드가 또는 한 번의 타임 스텝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죠? 반면에 이 러닝 레이시 또는 학습률이 낮은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은 약간 파라미터가 느리게 갱신이 되겠죠. 하지만 느리게 갱신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장점은 약간 안정적으로 천천히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파라미터가 어느 옵티멀한 값으로 수렴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률은 적당히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가장 적합한 학습률을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저 러닝 레이트를 파인 튜닝을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통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10의 마이너스 2승도 가끔은 아니고 요 수치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마 티피컬한 그런 밸류고 그 외에 숫자도 많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가치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나 아니면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도착할 때까지나 아니면 어떤 포화되는 지점까지라든가 그런 것들. 그죠? 그렇게 터미널 스테이트는 갑자기 강화학습에서 생각나는데 강화학습 아직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DNA를 나타내는 거니까 터미널 스테이트라기보다는 어떤 정도 수렴이 됐을 때 또는 명확한 어떤 엔딩 포인트가 생겼을 때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요 피드 포워드 과정 그리고 다시 역전파는 백 프로포게이션 과정이 계속해서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DNN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 강화학습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강화학습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다 일단 인풋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미니 배치식으로 또는 한 개 한 개 넣거나 아니면 통째로 배치 형태로 넣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주어진 게 없잖아요. 사실 데이터는 언제 생겨요?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계속 에이전트하고 환경과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번의 타임스텝에 한 번의 SAR 상태 액션 R 보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러닝이 그렇게 딥러닝처럼 애초에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구조와 달리 이 강화학습에서는 러닝이 좀 느리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데이터가 한번 경험해야지만 그제서 하나의 샘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고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쇼트컷이 없어요. 그죠? 어떤 편법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경험을 해야 돼요. 에이전트가 무조건 매 타임 스텝마다 경험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콜렉트를 해야 돼요. 그죠? 얘를 계속 직접 경험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챌린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들이 서로 약간 연관관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셔플링을 하거든요. 트레이닝 데이터도 그렇고 테스트 데이터도 그렇고 보통 트레인 앤 셔플이라는 어떤 그런 펑션 같은 거를 써가지고 숫자를 그러니까 막 순서를 뒤섞어요. 그렇게 해야지 러닝이 잘 되거든요. 사실 인풋 데이터가 최대한 뭔가 무작위성의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성의 어떤 패턴을 그냥 이렇게 끊어버려야지만 러닝이 잘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내가 직전에 내가 st-1이라는 상태에서 액션 at-1이라는 것 취해서 rt-1이라는 보상을 얻었다고 치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st, at, rt라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때요? 무조건 종속되지 않나요? 약간 종속되는 느낌이지 않아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임 스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트레젝토리가 이게 순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는 이 데이터 샘플들 그러니까 ST, AT, RT와 예를 들어서 그리고 ST-1, AT-1, RT-1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순수하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뭔가 종속돼 있는 그런 엮여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인풋 데이터가 완전히 무작위여야지 잘 동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을 깨버리는 거죠.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한 그런 분포로 뭔가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가정을 깨버리는 거라서 전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 특히 속도라든지 성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이 특히 밸류 펑션을 가늠한다던가 뭐 프로바빌리티를 가늠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팔러시를 가늠한다던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여전히 파워풀, 기존의 테크닉보다는 여전히 파워풀한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딥 뉴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요즘 들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6은 간단하게 reinforced learning하고 그리고 지도학습인 supervised learning하고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의 차이 그리고 뭐 유사성이 있으면 유사성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간단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어때요? 일단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왜 지도학습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답이 있죠. 답은 보통 레이블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메일 스팸 필터를 생각했다고 했을 때, 그죠? 각 이메일 1, 이메일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 레이블은 스팸, 얘는 스팸이 아닌 햄이다. 스팸이 아닌 필터, 스팸이 아닌 이메일을 햄 메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바로 지도학습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얘가 스팸인지 햄인지를 잘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학습 방법이 이 지도학습이었죠. 지도학습, 그죠? 기존에 그 말 그대로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적합한 레이블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reinforcement learning은 어때요? 이 강화학습은 이 오라클은 한국어로 뭔지 까먹었네. 약간 뭐라고 하지? 모든 뭔가 예시라면 예견 그러니까 뭔가 오라클이라고 하면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전지전능한 약간 신 같은 느낌? 그래서 이미 답이 있어요. 여기서 지도학습은 답이 있었죠. 이런 거. SH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이 결국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의 그 오라클이 되겠죠.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딱히 이런 오라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목적만 있을 뿐, 그죠? 매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답이다라는 건 없죠. 그죠? 그런 게 미리 주어지지도 않고요. 아까 그 reinforced learning에서, 그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챌린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애초에 데이터 자체도 이미 사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라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강화학습에서는 미리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한 앤서를 주어지는데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다. 그죠? 오직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매회 얻을 수 있는 요 보상, 그죠? 이 보상을 가지고 내 액션이 괜찮은지, 요 스테이트가 괜찮았던 스테이트였는지를 그냥 가늠할 뿐이죠. 정확한 답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은 뭔가 모든 스테이트, 가능한 스테이트가 S1부터 뭐 모르겠어요. SK까지 있다고 했을 때 시작을 여기에서도 해보고 요 스테이트에서도 해보고 요 중간 스테이트에서도 해보고 여기에서 또 모든 액션 1, 액션 2, 액션 3 해보고 여기에서도 액션 1, 액션 2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봐가지고 그죠? 해봐가지고 이때의 뭐 리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얘네를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거는 이제 유니트리 회사에서 그 뭐라고 하지? 그
백플립을 하는 로봇이거든요.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언제 보상을 받냐면 정확하게 착지를 잘했을 때 보상을 받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포즈에서의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요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요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 정확한 요 스테이트 정확한 포지션 팔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무릎을 요 각도로 하고 있고 요 정확한 스테이트부터 매번 시작하고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렇게 점프된 스테이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딱 다알랑말랑하는 요 스테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데이터를 막 긁어 모아 하는 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근데 저 로봇이라는 게 애초에 훈련도 덜 되어 있다면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해도 뭔가 똑같은 포지션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습이 잘 안 됐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내가 어떤 스페시픽한 그죠? 어떤 스페시픽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요 스테이트 정확한 저 포지션 저 하늘을 공중에 떠 있는 저 스페셜한 저 스테이트로 딱 시작점을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하는 아니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세밀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제어권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 한정적일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지도학습 대비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드백이 결국에는 뭐 리워드가 되겠죠. 이 보상. 근데 보상이 굉장히 먼 타임 스텝 이후에나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샘플마다 어떤 고유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켜 가지고 얻게 되는 그 얻고 싶은 그 타겟되는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대상 밸류가. 그렇죠? 그래서 이 타겟 밸류하고 실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과의 이 차이 오차를 줄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가 매 타임 스텝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워드 0 쭉쭉쭉 여기서도 리워드 0 쭉 가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이렇게 얘가 로봇이 정상적으로 딱 섰을 때 최종에서의 그나마 겨우 1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게 올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타임 스텝 동안은 그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종적으로 성공해야지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샘플들을 또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학습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인풋에 대해서 그 제깍 우리가 타겟 밸류라는 요 피드백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러닝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리인포스 러닝은 한 타임 스텝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요 다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스테이트로 옮겨갔다고 해서 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쭉쭉쭉 가가지고 최후에 여기 지점에 왔을 때야 이제 비로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지도학습과의 다른 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 점이 있고 또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도 좀 다르죠. 그렇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닝 과정과 상관없이 데이터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알고리즘이 돌든 말든 데이터는 이미 내가 확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별개로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막 올 수도 있어요.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온라인으로 올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내가 이미 총체의 배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강화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호작용, 그죠? 에이전트하고 환경이라는 이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제 발생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거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또 다르겠고 그 생성된 데이터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의 퀄리티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건 완전히 별개, 알고리즘과 별개인데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생성하고 굉장히 강한 커플링이 되어 있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reinforcement learning하고 이 지도 학습의 전반적인 차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챕터 1의 강화 학습을 기존 학습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 학습 과의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그래서 챕터 1은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